어, 네. 저를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쵸? 저 선생님 도대체 어디서 왔나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저는 유치원 때부터 그냥 선생님이 하고 싶다가 늘 있었고, 그 다음에 크면서는 이제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나는 국어 선생님 될 거야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진짜 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국어 국문과도 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다가 학교 밖 선생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과 만나는 학교 밖 선생님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어머니들을 만나다 보니까 컨설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에 대한 책을 읽고 학습에 대한 이 아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심리 상담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누비는 교육 컨설턴트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도 아직 뭐 완성 단계가 아니어서 앞으로는 전 세대가 함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고 한데 전 세대가 함께 책과 논의는 그런 교육센터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뭐 대단한 교육센터라기보다 사실은 동네 책방이 제일 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즘에 어떤 책이 재밌어요? 아니면 이 책 읽으면 다음 책 무슨 책이 좋을까요? 아이들이 와서 물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책을 이제 대표님께서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네, 내게 됐고요. 그 16년 동안 제가 다 사용하고 있는 책들을 활용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이 책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는지가 다 책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그림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책보다 먼저 앞서서는 그럼 왜 그림책인지도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그러면 아이한테 맞춰서 어떤 독서 교육이 필요한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림책 읽는 방법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과도 그림책을 한권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발달에 따른 독서 교육과 함께 발달 전 생애 주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아기를 갖고 그럴 때 삐뽀삐뽀 119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 책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막 발달에 대해서 막 이렇게 관심은 많으신데 그 다음부터 아이가 그냥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그 학년에 맞춰서 가는 그것만 따라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학년에서 이 아이가 어떤 정도의 발달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넘어가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의 지점, 우리 아이의 지금이 중요한데 그럼 그 지점에서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발달부터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전생의 발달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두 권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들이에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는 저게 번역이어가지고 약간 어색하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서양권에서는 아이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들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은 자가주라는 책도 전생에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내 이름은 자가주가 조금 더 저한테 맞아서 그 책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제가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느낌으로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은 자가주. 네. 제가, 그 출산을 앞둔 친구들한테도 이 책은 꼭 선물하거든요. 아니면 결혼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행복한 부부가 살았어요. 날마다 두 사람은 모형 비행기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딸기 아이스크림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둘은 함께 소포를 풀어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포 꾸러미가 배달되었어요. 둘은 함께 소포를 풀어보았어요.
상자 안에는 앙증맞은 분홍색 생물이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쓰인 쪽지를 목에 걸고서요. 내 이름은 자가주예요.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엄마 아빠가 되어 자가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가주가 언제나 사랑스러웠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웃는 모습을 보면 그 정도쯤은. 엄마와 아빠는 자가주를 더 높이 주고받으며 즐겁게 지냈어요. 더 바랄 것 없이 멋진 하루하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글쎄 자가주가 커다란 새끼 대머리 독수리로 변해 있지 뭐예요. 그 울음소리는 정말 끔찍했어요. 밤에는 더 끔찍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어떻게 좀 해봐. 더는 못 참겠어. 그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도 같이 웃고 싶어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새끼 코끼리로 변해 있었어요. 새끼 코끼리는 가구들을 밀쳐 쓰러뜨리고 식탁보를 마구 잡아당기고 코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더러 어쩌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네,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지금 다 대입하고 계시죠? 네. 지내다가 다음에는 뭐가 됐을까요? 자, 이쯤 하면 코끼리에서 다 사자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이번엔 멧돼지로 변했어요. 멧돼지는 진흙처럼 보이면 아무 것에나 달려들어 뒹굴었어요. 집안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지요. 아빠가 말했어요. 끔찍하군. 이건 정말 끝도 없잖아. 그렇게 지내다가 또 이젠 뭐가 됐을까요? 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아주 못된 새끼 용으로 변해 있었어요. 못된 용은 불을 뿜어 양탄자를 태웠어요. 집에 놀러온 이웃집 할머니의 스웨터에도 불을 붙였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정말 못 살겠어. 이러다가는 온 집안을 태우고 말 거야. 그렇게 지내다가 또 뭐가 됐을까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박쥐로 변해 커튼에 매달려 찍찍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멧돼지로 변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코끼리가 되더니 그 다음에는 못된 용이 되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든지 하나로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지내다가 이게 도대체 몇 살쯤일까요, 여러분? 사춘기? 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이상한 낯선 털북숭이로 변해 있었어요. 엄마가 소리쳤어요. 맙소사 차라리 코끼리가 낫겠어. 아빠도 말했어요. 아니면 멧돼지든지. 그 털복숭이는 날마다 점점 더 커졌고 털도 점점 더 덥수룩해졌고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계속 자라려나 봐. 아빠가 말했어요. 이젠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내 흰머리 늘어난 것 좀 봐. 우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글쎄 자가주가 예의 바르고 말끔한 청년이 되어 있지 뭐예요? 아멘. 여기 앉으세요. 자가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세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자가주는 곧 예쁜 아가씨와 친해졌어요. 두 사람은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았고 꽃도 좋아하고 과일 샐러드도 즐겨 먹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자가주는 이 사실을 말하려고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커다란 갈색 펠리컨으로 변해 있지 뭐예요? 자가주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와 아빠는 부리를 딱딱거리며 좋아했대요. 인생은 정말 굉장하다니까요. 네. 한편의 인생을 같이 보았습니다. 네. 이게 아이만의 얘기일까요? 사실은 어머니들, 아버지들, 네. 우리들이 이렇게 커온 거죠.
이 시간을 거쳐온 거죠. 근데 자꾸 까먹으세요. 나의 어릴 때는 생각 못 하시고, 아이한테, 넌 왜 언제 클 거니? 부터 시작해서, 넌 왜 아직 이런 거니? 부터 시작해서 그런 반응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너가 멧돼지가 될 때구나. 네가 털복숭이가 될 때구나. 그걸 알고 아이와 만나는 거와 모르고 만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식부터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저희 막 그 가정 시간에 요즘은 가정 교련 이런 건 없어진 것 같던데 가정 시간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신체 정서 발달 이론. 네, 많이 보셨죠. 그 중에 보면 보통은 초등 전까지의 그 발달 이론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초등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 이론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전생에 대한 인생의 주기에 대한 좀 멀리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각 이 발달에 따라서 이루어야 할 목표도 다르고요. 그때 느낀 정서도 다르고요. 그때 키워야 할 사회성도 다른 거죠.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엄마가 다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제가 그걸 요즘엔 잘 안 보는데 그 금쪽이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아이가 사회성이 전혀 발달을 못해서 백과사전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은영 선생님 처방은 엄마랑 아빠가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고 그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아빠 엄마가 계속 그 모습을 표현하고 아이가 맞추게 하고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보면서 저거 다 그림책에 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상황이나 자기가 경험해야 할 것들을 그림책이나 그걸로 다 미리 경험을 한다면 아이는 그 나이대에 맞춰서 쭉쭉 커갈 수 있는 거죠. 따로 뭔가 학습을 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이 발달의 단계에 대해서 깊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단계구나를 늘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대별로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독서 교육도 그래서 저는 적기 독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 앞쪽에 보면 프롤로그에 독서 교육에 대한 저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적기 독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에 맞춰서 독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아기 때는 지금 아기가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네. 아기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아기 때도 독서가 있어요. 뭐 없는 것 같지만. 네. 어떤 독서가 필요할까요? 네. 보시면 이제 힌트가 되시죠? 네. 영유아 때는 이 그림의 사진의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네. 같이 또. 네.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네. 네, 안아주고 있죠. 다 스킨십이 있는 독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이가 이걸 책을 보고 이건 책이고 이건 독서하는 거야 라는 인지는 전혀 없어요. 단지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스킨십 하면서 뭔가 들려주고 이야기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하는 그 감정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애착도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과업인데 그 애착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어쩌면 제일 편안한 방법이 독서인 거죠. 안아주고 읽어주고 하면서 아이가 이 내용을 왜 어릴 때 왜 좋아하는 책은 100만 번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만 읽고 싶은데. 근데 그게 그 내용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책을 읽을 때 아빠 표정, 아빠 목소리, 엄마의 음성, 그 숨소리, 그런 안정된 분위기, 이런 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100만 번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언제까지 읽어줘야 돼요? 막 이러시는데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때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조금 귀찮아도. 네. 다시는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와 함께하는 좋은 시간, 그런
저는 그걸 좋은 책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좋은 책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책에 대해서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언제든지 책을 뽑아보고 책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책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학습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책과 가까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이 읽어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사실은 이제 다른 주제 강의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먼저는 아빠 엄마가 많이 보여주시면 돼요. 책 읽는 모습을. 그래서 책은 읽는 거구나.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밥이나 이제 뭐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걸 다 어른들이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그걸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책을 읽는다는 건 학습적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데 아이한테 꼭 필요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학교 가서 처음 배우는 독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늘 생활 안에서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과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읽지 말라고 해도 읽어요. 그리고 그 책으로 많이 대화해본 아이는 문해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해력 학원 안 보내셔도 돼요. 근데 그 과정들이 다 스킵되는 바람에 지금 문해력이 문제가 되고 학원이 이제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영유아 때는 긍정적인 책 경험,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1, 2학년이 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네, 책 도미노 막 쌓고 있죠. 만약에 집에서 아이가 이러고 있으면 어머니들 뭐라고 하세요? 아유, 잘한다, 재밌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진짜요?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보통은 책 가지고 뭐 해? 장난치지 마!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1, 2학년 때는 책이랑 가까이 지내면 돼요. 그래서 장난감과 같은 급으로 책을 두면 돼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하고는 도서관 가서 그러니까 정자세로 앉아서 조용히 책 읽어 하면 안 되세요. 1, 2학년 아이가 얌전히 책을 읽고 있다? 그러면 걔는 어쩌면 상담받아야 할 아이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1, 2학년 때는 많이 움직이고, 어머니들이, 얘는 왜 이렇게 산만해? 선생님 오늘 너무 산만했죠? 아니요? 1, 2학년답게 잘 놀았어요.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몸으로 많이 움직이고, 또 책도, 도서관 데려가면 저는 1, 2학년 같으면 그런 거 해요. 이 도서관에서 제일 큰 책 찾아보자. 이 도서관에서 제일 얇은 책 찾아올 친구, 뭐 이렇게. 아니면 책을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제일 길게 만드는 팀 이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책이랑 가까이 놀고 도서관이란 곳에 늘 갈 수 있구나를 생활 환경에서 많이 노출시켜주는 때가 1, 2학년 때까지예요. 이때 이제 학교도 갔겠다, 이제. 그러면서 위인전부터 시작해서 역사동화 막 깔아주시잖아요. 수학동화부터 시작해서 자연관찰책은 이제 유치원 때 뗐으니까 그만 봐라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는 그냥 책이랑 친하게 지내고 자기가 쉬는 시간 아니면 시간을 내서 가끔은 책을 보는 그 여유의 시간? 이렇게 놀 수 있구나가 1, 2학년 때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뒤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1, 2학년 때는 스토리가 분명한 책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에 꼭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죠. 저희 국어 다 고등학교까지는 다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그쵸. 네, 그쵸. 인물 사건 배경이 꼭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인물 사건 배경이 꼭 들어가고 잘 표현되어 있는 글을 1, 2학년 때까지는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잘 들어가 있는 책들을 잘 읽어 놓으면 나중에 15소년 표류기나 이야기가 복잡한 레미제라블 이런 것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한 구조를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복잡한 이야기의 구조의 책을 못 읽어내요. 어렵죠. 너무 복잡해요. 모르겠어요. 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책들을 잘 읽어놓은 친구들은 충분히 나중에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까지는 학습이 아닌 책은 독서가 학습이 아닌 놀이가 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네, 아이들하고 1, 2학년 수업을 하면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요.
이런 독후 활동도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1, 2학년 때는 책을 읽고 나서 뭔가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즐겁구나, 재밌구나가 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고 그거와 관련된 활동도 하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도 강남은 뭐 문예원이나 이런 데 보내서 5살부터 하거든요. 5세부터 한 바닥씩 써내요. 근데 써낼 수는 있어요. 써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글이 아닌 거죠.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스킬만 배우는 거지 자기 글을 쓰지 못해요. 보통 그런 아이들이 다 나중에 저한테 와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그 스킬은 나중에 생기는 거고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거요 먼저요. 뭘 담을지 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먼저고 그걸 글도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글씨를 써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학습적으로 뭔가 써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귀찮고. 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거 귀찮아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글쓰기도 내가 말을 하는 게 귀찮지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똑같은 표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습적으로만 너무 접근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그리고 평가받으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무데나 글 쓰고 제가 모자 만들기도 하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저기 이제 관련된 내가 하고 싶은 말 써봐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써요. 너무 재밌잖아요. 저런 거 다 아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 그냥 내버려 둬요. 너무 재밌게 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자유롭게 자꾸 해봐야 나중에 고학년이 돼서도 발표도 마찬가지고 뭐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고 마나요?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 그림책에서 이제 문고판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3학년쯤 되면 2학년 말쯤 되면 이제 그림책도 계속 읽어 나가야 되지만 3학년 말쯤 되면 이제 문고판으로 넘어갈 때가 오게 되죠. 그럴 때 저는 많이 쓰는 게 저 피노키오의 모험인데요. 삐삐롱 스타킹 이런 것도 괜찮아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저 책을 잘 쓰는 이유가 저 안에 2학년쯤 되면 나오는 모든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피노키오 생각해 보시면 아마 되게 얇은 피노키오 읽으셨을 거예요. 그림책 반영되어 있는 명작 이렇게 얇게 돼 있는. 근데 사실은 피노키오의 모험은 저게 100쪽이 넘어요. 원작으로 이제 하면 200쪽이 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저 출판사 거는 판형이 그림책 판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요. 근데 안에 글자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림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랑 저는 저거 어떤 친구랑은 한 달 동안 읽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한 달을 읽어내고 굉장히 뿌듯하게 이렇게 상장처럼 책상 앞에 딱 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100쪽 넘는 책을 처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안에 피노키오의 행동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자고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도망가요. 집 밖을 나가면서 저 할아버지가 날 때리려고 해요.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귀뚜라미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충고하는데 그 충고하는 귀뚜라미 때려서 죽여버려요. 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충고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피노키오한테. 그래서 사실은 피노키오가 들어야 할 잔소리가 다 나와요. 2학년 때쯤 하는 행동에 맞는 잔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걸 부모님이 하시면 잔소리죠. 근데 이 피노키오의 모험을 보면서 아이가 약간 거울 치료처럼 객관화시켜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 모습이지만 자기 모습인지 모르는. 그런데 계속 판단하면서 읽어요. 피노키오 여기서 거짓말 또 해요. 학교 안 간대요. 놀러 가네. 얘 나쁘네. 막 이러면서 읽어요. 근데 자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사실은 독서 치료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요렇게 자기 또래, 자기가 고맘때 고민하는 것들,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으면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 치료에도 여러 기법이 있는데
저는 제가 지향하는 독서 치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독서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서 오는 아이를 고치는 건 사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오은영 박사님처럼 그런 분이 하실 거고, 저는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이런 독서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아주 쉬운 방법은 그 또래가 읽어야 할 고맘때 내용을 계속 읽으면 돼요. 그래서 2학년 때쯤은 저런 책이 어울리는 거죠. 네. 저 책을 7세나 6세 때 그냥 그림책으로 읽고 끝나기는 너무 아까운 책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시니까 그냥 명작 어릴 때 쭉 읽히고, 그럼 다음 책 뭐 이렇게 그 학습지 선생님들이 오셔서 어머니 다음에는 이 책 사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벽장에 가득 채워 놓으시잖아요. 근데 물론 그 출판사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출판사 입장에서 만든 거고요.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책을 고르시라고요. 그런 눈을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2학년 때 그런 책들. 그래서 2학년 때는 또래, 그리고 나. 일단은 2학년까지는 나에 대한 관심. 나는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나가 아닌 친구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가족, 우리 가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들에 대한 이해가 2학년 때까지 필요한 거죠. 그럼 그거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뭐 앤서니 브라운의 책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근데 저는 그 책들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 아빠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책들을 물론 보여주긴 하지만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너 왜 이 책을 이해 못해? 가 아니라, 너는 이 책이랑 안 맞구나. 그러면 또 아이가 맞는 책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이나 학습과 관련된 어떤 학원이나 이런 거에 아이를 맞추지 마세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한 4학년 되면 그때 이제 역사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가 책을 조금 잘 읽는다 싶으면 역사 동화랑 막 역사를 시작하세요. 근데 역사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역사 안에는 지리 개념도 있어야 되고요. 역사 배울 때 항상 우리 삼국시대 이렇게 지도 그린 거 막 기억나시죠? 그럼 지리 개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나 그 문화, 경제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을 때 역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 전부터 하면 사실은 스토리로만 이해할 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적기 독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독서를 하라는 거죠. 그 외 시간은 뛰어놀면 돼요. 오히려 그 뛰어놀 시간을 빼앗기고 앉아서 책을 읽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많이 뛰어놀고 많이 움직인 아이들이 책도 잘 읽어요. 왜냐하면 뇌랑 관련이 있거든요. 네,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적기에 맞는 책을 읽히시면 되고 4학년 이것도 약간 빨라요. 4학년 겨울방학이 괜찮다고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5학년 때 교과서에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4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역사에 좀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 6학년 이상 이제 5, 6학년 고학년이 되면 이제 역사 배경을 가지고 저런 책들을 읽는 거죠. 2년간의 휴가가 15소년 표류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15소년 표류기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으로 갔다 오면서 번역이 달라져서 그래요. 근데 원 제목이 2년간의 휴가가 맞습니다. 네, 그런 책들. 그리고 레미제라블도요, 장발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레미제라블 안에는 장발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축약본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노틀담의 고추 이런 책들도 파리의 노트르담이라고 지금은 부르는데요. 그런 책들도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랑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아이와 모르고 있는 아이는 천지 차이인 거죠. 최근에 제가 파우스트를 아이랑 중학생이랑 읽었어요. 걔는 2학년 때부터 저랑 수업한 아이거든요. 걔는 신곡이랑 다 읽었어요. 저의 그 커리큘럼대로 다 한 아이인데, 저랑 한국사, 세계사도 다 읽고, 그러니까 신곡도 읽고, 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류를 다 읽고 나서 파우스트를 읽으니까 파우스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파우스트만
덜렁 읽었다면 재미를 그만큼 못 가졌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랑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독서가 쌓여간다라는 게 저희가 한 번 더 느꼈어요. 이게 앞에서부터 발달이 쌓여가듯이 독서도 쌓여가야만 진짜 재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서들은 사실은 그냥 무의미하게 가지 않고요. 아이한테 진로와도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발견부터 시작해서요. 자기 발견을 하고 그다음 이웃, 세계, 우리나라, 이웃, 세계에 대한 인지도 하게 되고 세계 발견이 끝나면 이제 직업에 대한 발견도 하게 되죠. 그래서 위인전도 어릴 때 읽히는 거 의미 없어요. 3학년 이상 뭔가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할 때 읽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읽히는 이유가 뭐세요? 네. 저희 질문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위인전 왜 읽히세요? 보통 역사, 위인전, 수학동화 이렇게 다 전집 딱 세트잖아요. 네. 위인전 왜 읽히세요? 그쵸. 본받으라고. 근데 그 본받을 점을 찾아낼 수 있을 때 읽혀야 의미가 있다고요. 아니면 1, 2학년 때 읽으면 그냥 스토리로 그냥 흘러가는 얘기일 뿐이지, 나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돼야겠어.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는 고학년 이상이 돼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 또래에 대해서 알고, 가족에 대해서 알고, 이 사회에 대해서 알고, 그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에 책도 똑같이 넓혀가시면 돼요. 그 시각에 맞춰서 넓혀주시고, 그 다음이 되면 이제 직업에 대한 고민도 하겠죠. 나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근데 아이들한테 뭘 해야 될까를 물어보기 전에 보통은 무슨 공부할래? 어느 학교 갈래? 부터 물어보시죠. 어느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그건 진학이지 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학 공부를 위한 것보다 우선 진로를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얘가, 나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수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 그러면 그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 중에 이런 학교가 있어. 그럼 어느 학교 가고 싶어? 이 학교 가려면 공부를 이 정도는 해야 되네. 그럼 너가 이 정도 등급이 나오게끔 공부를 해볼까?가 돼야,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돼야 아이한테 동기부여가 되겠죠. 근데 무턱대고 학교부터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가 갈 수 있는 과는 이 정도인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20, 30대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상담 오는 친구들 보면 그때 돼서 진로 고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청년들이 실업이 많다고 말하지만 청년들하고 지금 만나보면 대부분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까를 오히려 그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뺏긴 거예요. 학습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 확보해주는 방법은 이런 독서와 관련된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제가 소명을 써놨는데 보통 진로에서 직업까지로만 많이 끝을 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수의사가 된다 그러면 수의사인데 어떤 수의사가 될 것인가를 아이랑 얘기를 해보셔야죠. 그래서 내가 그럼 너가 수의사가 돼도 동네에서 하는 수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제적인 수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 동물 수의사가 있는 거 아세요? 따로 있는 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대 동물, 코끼리, 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큰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랑 조그만 애완견이나 고양이 이 종류는 다 다르대요. 수의사도 다 과가 다르대요. 그러면 그것도 아이랑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넌 거대 동물이 더 좋아? 아니면 작은 동물이 더 좋아? 뭐 이렇게 다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거 해가 아니라 너한테는 너가 하고 싶은 거에는 이런 게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아이 중에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야구 선수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수학도 되게 잘해요. 그러면 너 그러면 그 기록은 할 수 있어. 야구와 관련돼서 기록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심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캐스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외에는 없다라고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직업도 너무 많아졌고, 또한 그런 정보도 되게 많고, 만약 진짜 원하면 아이랑 인턴십처럼 그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아이랑 하루만 같이 있어 그 옆에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 보게 해주고 싶어요. 하셔도 돼요. 그런 게 엄마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학원 열심히 라이딩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런 극성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 아는 아이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요. 여자아이인데, 그리고 영어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외국 나가서 자동차 카센터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그럼 진짜 네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해라 라고 해서 동네 카센터 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일주일에 2시간씩 가서 옆에 그냥 허드렛일 심부름이라도 시켜달라고. 그래서 걔는 가서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하는 거 다 옆에서 보는 거죠. 그러고 계속 하겠다 해서 걔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요. 그런 거를 어머니, 아버지가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이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소명을 찾는데, 물론 이제 이런 독서가 베이스가 될 수 있다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림책은 영유아 때만 읽는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대가 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또 그림책 수업을 하거든요. 가끔 특강 나가고 하는데, 어르신들과 할 수 있는 그림책도 굉장히 많아요.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림책은 항상 아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고, 독서가 진로와도 적기 독서와 함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고, 이 독서 로드맵을 녹여서 만든 게 지금 제 책이에요. 그 책 안에 보시면 제가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부모님이 읽을 만한 책, 이렇게 세 세션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월별로. 그 이유가, 저학년 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학년 때 읽을 책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인문철학 세계고전 이런 거 나오죠. 아까 말한 파우스트나 신곡이나 뭐 폭풍의 언덕 오늘 가서 수업할 건데, 그 친구가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중1이어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책들을 차곡차곡 읽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1이어서 가능하거나 나이가 그쯤 됐으니까 이런 책 읽어야지가 아닌 거죠. 어릴 때부터 이런 발달들이 쌓여가는 거죠. 발달과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3학년 때 만났는데 유독 글자를 잘 못 쓰는 거예요. 글쓰기도 어려워하고, 근데 말은 엄청 많이 잘해요. 엄청 많고 책도 엄청 많이 읽었대요. 근데 유독 글자를 못 써요. 글쓰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왜일까? 그게 다 연결인데 사실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몇 달 보다가 알게 된 게, 소근육이 덜 발달했어요. 아이가 이제 체격도 남자인데 좀 작고 그렇긴 했어요. 마르기도 하고. 근데 좀 왜소하구나라고만 생각했지 발달이 잘 안 됐다고 생각 못 했는데, 어느 날 얘가 뭐 체육 트레이닝을 집에서 받는데요. 그래서 왜 받는 거야? 그랬더니 팔 힘이 너무 없어서 봤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랑 뭐 상담하다가 얘기를 알게 됐는데, 되게 귀한 아들이에요. 늦게 결혼하셔가지고 귀하게 얻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급한 마음에 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어가지고, 아이가 원래 누워있다가 이렇게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그 다음에 잡고 일어서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엎드리기 시작할 때 너무 반가워서 계속 일으켜 세우셨대요. 빨리 걸으라고. 그러니까 이 소근육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이 팔 근육 발달이랑. 그러니까 그게 3학년 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은 스킵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근육 발달하고 그거부터 해서 지금은 잘 써요. 지금 중학생 됐는데. 그래서 팔 힘이 생기니까 훨씬 아이가 편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1, 2학년 때 크레파스나 이제 유치원 때도 마찬가지고요. 낙서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그럼 이거 지워야 되는데 어디다 낙서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많이 그리게 해주세요. 이거 팔을 많이 움직이고, 손가락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젓가락 불편해 한다고 포크 쓰시는 분들 있죠? 안 돼요. 젓가락 쓰셔야 돼요. 젓가락 쓰게 해서 손가락도 많이 움직이고 해야 글쓰기도 하고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많이 움직이는 게 뇌에도 발달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거 꼭, 그러니까 이런 스킵이 발달되면 안 되고, 발달이 스킵되면 안 되고, 발달은 쌓여가는 거고, 독서도 똑같이 쌓여간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고학년인데 역사부터 시작해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럼 앞에 어떤 책들을 읽었지?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앞에 그림책을 많이 안 읽었다. 아니면 앞에 그런 이야기가 분명한 옛날 이야기나 고전 이야기들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책 한번 읽어보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셔도 괜찮아요. 아이의 인생은 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막 빨리 해서 괜찮으세요? 제가 말이 너무 빠른 건 아닌지. 네. 그래서 한번 그러면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으실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림책이에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책은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짧아요. 네, 짧아서 너무 좋잖아요. 부담이 없어요. 아이가 읽을 때도 부담이 없고요. 어른이 읽을 때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짧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편해요. 그래서 여행 가거나 비행기 안에서도 그림책 읽기 너무 좋잖아요. 딱 집중돼 있고. 네. 그래서 그림책은 짧아서 좋고요. 그리고 또한 함축적이에요. 시처럼. 그래서 함축적이라는 말은 좀 어렵긴 한데 비유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아까 멧돼지 보셨죠? 털복숭이 보셨죠? 그게 뭘 말하겠어요? 그때의 모습이나 그걸 함축적으로 멧돼지, 코끼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기가 좋겠죠. 그냥 쉽게 읽혀지지 않는 책이 그림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 독서라는 말을 또 이따가 쓸 건데 불편하게 책을 읽어야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그래야 생각을 하고 내가 반응하면서 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은 사실은 함축적이지 않아요.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하죠.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함축적인 책이기 때문에 할 얘기도 많고 또한 생각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려주지 않아요. 비어 있어서 그 자간 사이에 있는 내용을 유추하고 생각해내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고하고 표현하고 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학년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처음 저를 만나러 와도 처음부터 고전책 펼쳐놓지 않아요. 그림책부터 시작해요. 그림책 한 권 두고 아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반응하는 아이구나, 어떻게 책을 읽는 아이구나, 그게 다 보이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림책 활용을 좀 어머니들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읽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 저한테 처음으로 그림책을 알려주신 교수님이 쓰신 말인데요. 기다리고 날아가고 반응하는. 그래서 제가 산책 독서라는 말을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산책할 때 아니면 이제 뭐 애완견이랑 산책할 때 어떠세요? 막 끌고 가지 않으시잖아요. 천천히 가면서 주위도 보고 그리고 아이가 잘 따라오는지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진에 아빠 엄마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아이한테 가 있죠. 그래서 그림책 읽으실 때는 시선이 내 시선이 아니라 아이 시선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읽다가 어머니들 대부분 이제 그래 그림책 읽자라고 이제 책 읽자라고 시작하시면 이제 처음 펼치셔가지고요. 여기서부터 내 이름은 작아주 막 이렇게 쭉쭉쭉 그냥 읽으시잖아요. 내 속도대로. 그쵸?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러고는 다 읽고, 한 권 다 읽었다, 끝!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책을 통해서 아이랑 소통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저는 보통 보여주거든요. 아니면 제가 이제 안고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끔 안겨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집에서 수업하다 보면. 근데 그대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서 아이 시선 계속 봐요. 그래서 얘가 머물고 있으면 안 넘겨요. 기다려주고, 그러면 여기서 아이가 만약에, 이거 웃겨요,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 어디가 웃겼어?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아이들은 아까 그 발달에도 나오지만 전조잡기여가지고 어른들이 못 보는 것까지도 그림에서 다 찾아내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선생님은 못 봤는데 여기서 있었구나. 엄마는 못 봤는데 와 이런 장면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아이가 엄마 그만 볼래.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뭘 그만 봐! 기다려봐! 아직 안 끝났잖아! 막 이러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만 보고 싶어? 그래, 그럼 그만 하셔도 돼요. 문제되지 않아요. 큰일 나지 않아요. 네. 그럴 때 그냥 덮어주세요. 아이가 그만 읽고 싶은 거니까 충분히 그건 존중해 주시고, 그럼 다른 책 볼까? 아니면 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제 어머니들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책 경험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따라가고, 아이의 반응을 계속 보고, 반응해주고.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그런 반응을 안 해보셨으면. 누가 내 반응에 그렇게 따라가지고 반응해준 경험이 없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면 좋을까요? 이제 와서 내가 애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심리 공부를 해보면 평생에 살면서 2번의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를 키우는 양육자와의 관계고 2번째 애착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딱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배우자. 네, 남편. 절망스러우세요? 남편과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실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되게 편안해진 친구들 있죠? 네, 그 친구들은 남편하고 애착 관계를 잘 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다고 네, 어쨌든. 그래서 남편하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따로 이제 이 강의가 사실 사회 연속으로 하는 독서 교육 중에 한 꼭지거든요. 그 중에 정말 일부분인데, 그래서 가끔 이제 숙제 내드려요. 어머니들한테 그림책이랑 친해지시라고. 남편하고 책 보는 거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따라가고, 남편한테도 해달라 그러고, 나도 한번 해보고 그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숙제를 내드렸더니 어머니들이 되게 반응이 재밌으셨어요. 여러 가지였는데 하시고 나서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그대로 동생하고 여보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좋은 감정들을 보게끔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우선은 어머니들이 먼저 그림책의 재미를 좀 느껴보시라고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되면 이 지역 안에서 아니면 지금 어머니들 여기 모이시는 어머니들끼리 한번 모임을 만드셔도 돼요. 근처 도서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런 보고 싶은 책 골라서 같이 읽어주시고, 또 들어보시고, 또, 이건 이래서 좋은 것 같아. 저건 저래서 좋은 것 같아. 이건 우리 아이랑도 읽고 싶어. 라고 하는 책들을 찾아보시면 되죠. 저도 저기 책에 있는 책들은 누가 이제 이 책 좀 올려주세요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다 다루고 있는 책이고, 또한 수업을 해보니까요, 제가 좋았던 책을 잘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별로 의미 없었던 책은 아이랑도 할 때 불편해요. 그래서 우선은 어머니가 먼저 한번 그림책하고 친해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냥 보여주기만 하냐가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불편 독서를 해야죠. 네, 불편 독서가 뭐냐면 쉽게 안 넘어가요. 아이의 시선도 따라가야 되지만 아이가 머무른다. 그리고 뭔가 반응이 있다. 그럼 물어봐야죠. 여기서
왜 시간이 더 필요했어? 아니면 뭐가 더 보고 싶었어? 아니면 여기서는 엄마는 이 장면 너무 싫은데 너는 어때? 라든지 너가 나중에 이렇게 코끼리가 되면 엄마는 어떨까? 라든지 너가 코끼리가 돼도 엄마는 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든지 뭔가 질문을 하고 이야기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보통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한번 펼치면 끝까지 읽으세요? 본인의 독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네, 끊어 읽는 게 좋으세요. 네, 물론 의도를 가지고 끊지는 않으시겠지만, 읽다가 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뇌과학자들이 독서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을 펼쳐서 끝까지 읽는 것보다 중간중간 끊어서 읽었을 때 책 내용을 더 잘 기억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아이러니하게 책을 읽는 동안은 뇌가 쉬고 있대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고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딱 덮는 순간부터 들어온 정보를 여기서 막 조합하는 거는 쉬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합하는 시간을 둬야만 이 내용을 내가 기억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메타 인지가 되는 거죠. 진짜 자기께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만약에 200쪽을 다 읽었어요. 그럼 200쪽만큼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에너지도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끊어서 읽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책 조금 읽다가 저 책 조금 읽다가 뭐 이렇게 여러 권 펼쳐놓고 읽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머니들 왜 한 권을 제대로 안 읽고 그렇게 산만하게 읽어? 막 이러시죠. 근데 그 아이만의 독서법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들 드라마 한 편만 보시지 않잖아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리고 주말 드라마 이거 다 여러 개 보시잖아요. OTT까지 심지어 지금 엄청 한 대여섯 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내용 다 헷갈리세요? 다 아시죠? 누가 어느 주인공이 뭐 했다 다 아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 한 세네 권 같이 읽거든요. 그러다 그거 괜찮아요. 네, 아이들도 괜찮아요. 그건 각자만의 독서법이고 한 권을 무조건 펼쳤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안 읽잖아요. 처음부터 조금씩 통독하듯이 책도 그렇게 읽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대신 그렇게 끊어 읽을 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무르는 거죠. 그 내용에 머무르고 질문하면서 머무르고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불편 독서입니다. 그래서 반응할 때도 반응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이가 뭔가 엄마 여기서는 얘가 나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랬구나. 이렇게 영혼 없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랬구나. 내가 네 얘기 듣고 있어. 라고 반응해 주는 것도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 더 반응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면 되냐면 메아리 기법이 있어요. 그럼 얘가 피노키오가 여기서 할아버지가 준 옷 팔았어 엄마. 이거 어떡해? 피노키오가 그 옷을 팔았구나.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너라면 너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 줬을 것 같아? 너라면 이라고 붙이면 되게 말이 많아져요. 아이가. 주도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선 그러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라고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메아리처럼. 피노키오는 불쌍해. 피노키오가 불쌍했구나. 왜 불쌍해? 어떤 점이 불쌍했어? 이렇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에 질문법 배우면서 소개팅 나가서 계속 한 거예요. 그랬다가 잘 안 됐다는 후문이. 그래서 너무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적당선에서. 내가 재밌다고 계속 하시면 안 되고 적당선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인물이나 행동의 말. 그래서 인물이 되어보기.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심청이라면 눈먼 아버지를 두고 떠났을까? 너가 심청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라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묻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 아까 금쪽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요즘엔 사회생활이 코로나 때 더 그랬지만 사회생활이 많이 축소화됐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와 그냥 아빠, 엄마와 단둘이 사는 아이와는 생활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그래도 마을 공동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협소한 관계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나는 학교나 그런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책 안에서 많이 자꾸 접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네, 그래서 여기 이런 상황이 되면 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나는 어떻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런 상황들에서 계속 아이랑 소통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또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이제 저녁에 가서 아이랑 막 하다가 아이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뚜껑이 열리시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제,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아이가, 어제 제가 수업한 아이가 뭐 이렇게 글쓰기를 하다가, 망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제 했던 거 이렇게 안내드리고 상담 드렸더니 아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괜찮나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가 그냥 지금은 그 아이가 이제 영유 다니는 아이라 한글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2학년인데 레벨이 높은 거죠. 근데 한글로 하려니까 1학년 수준이 되니까 이 갭 때문에 좀 귀찮고 자기의 그 수준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에 대한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쓰려고 하는 아이인데 그래도 쓴 게 어디예요, 어머니? 막 제가 격려했거든요. 아이한테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에 너무 욱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런 뭐 한참 1, 2학년 된 엉덩이 막 이런 것도 엄청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머니들 막 되게 막 이런 거 쓰지 마 막 그러시는데 그것도 지나가요. 진짜 지나가요. 그래서 마음껏 뭔가 했을 때 그랬구나라고 이제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경청해 주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라고 그런 경험들이 아이한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